지금 여기서 이게 왜 나오는 거죠? 장례식장에서 제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도 연락처도 없었어요. 열자마자 손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열쇠 하나, 그리고 쪽지에 적힌 단 한 줄. 지금 여기서 이게 나왔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은 제 손에서 봉투를 빼앗으려 했어요. 만지지 마. 지금은 누군가 숨기려 했던 것, 절대 꺼내선 안 될 것, 그게 제 손에 들어온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열쇠가 열문 너머에 우리 가족 모두가 두려워하는 진실이 있다는 걸요. 아버지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빈소는 정리수순에 들어가 있었어요. 상주로 서 있던 형은 표정이 굳어 있었고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서서 절차대로 인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향을 정리하려고 손을 뻗었죠. 그때 장례 지도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가 맡기고 갔다며 검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겉봉에는 제 이름만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보낸 사람도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손이 멈췄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런 걸 받는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조의금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의 명단에도 없는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작은 열쇠 하나가 먼저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낙지도 새 것도 아닌 어딘가 행정기관에서 쓰는 듯한 금속 열쇠였어요. 열쇠에 붙은 작은 플라스틱 태그에는 숫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종이 한 장이 같이 들어 있었는데 문장은 딱 한 줄뿐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이게 나왔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한 줄이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의 눈길이 제 손으로 꽂혔고 어머니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형도 제 손을 보더니 한 걸음 다가왔어요. 형이 입을 열려다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형이 저를 말릴지 빼앗을지 망설이는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봉투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으려 하자 형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형 손끝이 봉투 모서리에 닿는 순간 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 마. 지금은 하지 마. 어머니의 반말은 평소보다 더 단단했어요. 그 말투 하나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원래 조용해야 하는 곳인데 그 조용함이 애도가 아니라 경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형은 손을 걷었고 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봉투를 재킷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빈소 정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장례식장 앞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재킷 주머니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봉투가 그대로 있었어요. 열쇠의 무게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히 알았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봉투가 가족 사이에 숨겨져 있던 뭔가를 지금부터 끌어올릴 거라는 것 말입니다. 형과 어머니의 반응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봉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에 오르면서 백미러로 장례식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 안에서 나온 봉투 하나가 앞으로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장례식장이 거의 비어갈 무렵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빈소 옆 작은 대기실이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어머니는 제 손을 봤습니다. 봉투를 어디에 뒀는지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마. 아주 짧고 분명한 말이었어요. 그 말에는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멈추라는 뜻이었죠. 어머니는 제 앞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서서 말했어요. 창밖을 보는 척하면서도 시선은 계속 제 재킷 주머니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끝났잖아. 이제 그만해. 더 건드릴 게 뭐 있어. 어머니의 말투는 늘 그렇듯 반말이었지만 평소보다 훨씬 딱딱했습니다. 말이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누가 듣고 있을까봐 낮춘 목소리도 아니었고 감정을 누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결정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손은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고 어깨는 미세하게 굳어 있었어요. 잠시 뒤 형도 들어왔습니다. 형은 봉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법무팀이 예민하다는 말, 상속 절차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말, 괜히 문제 생기면 피곤해진다는 말. 전부 현실적인 말들이었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덮어라, 묻어라, 지나가라. 형은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댄 채 말했습니다. 시선은 제게 향하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거나 문손잡이를 보거나 어디든 저를 제외한 곳만 봤습니다. 저는 봉투 속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나왔다. 그 문장은 설명이 없어서 더 남았습니다. 누가 어디서 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데 가족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게 제일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내용을 묻지 않았고 아무도 열쇠가 어디 걸릴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아예 없었던 일처럼 넘기려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형이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는 동작도 어머니가 손목 시계를 만지작거리는 손짓도 전부 이 공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 지금처럼만 가면 된다. 그 말이 이 이야기의 중심을 정해줬어요. 지금처럼이라는 말 속에는 많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모른 채 유지되는 평온, 질문 없는 관계, 불편한 건 입 밖에 내지 않는 방식. 이 이야기가 앞으로 무엇을 향해 갈지 그 방향이 이 순간 정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갈라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는 길과 한 번 열면 되돌릴 수 없는 길. 두 갈래가 제 앞에 놓였고 어머니와 형은 이미 선택을 끝낸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니 복도에는 장례 지도사 한 명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자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저는 그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봉투를 맡긴 사람이 누구였는지.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마. 그리고 저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리는지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장소.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저는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봉투 안에는 여전히 열쇠와 그 한 줄짜리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열쇠를 자세히 보니 손잡이 쪽에 작은 태그가 붙어 있었고 숫자만 적혀 있었어요. 주소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번호 하나. 평범한 집 열쇠는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태그 번호를 쳐봤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구청에서 쓰는 보관함 시스템. 예전에 민원 업무 때문에 갔을 때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봤던 열쇠랑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구청을 찾았습니다. 정확히는 기록관 민원 창구였습니다. 태그에 적힌 번호를 보여주자 담당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던 직원이 고개를 한번 갸웃했어요. 이 번호 위탁보관 서류함으로 등록돼 있네요. 그 말에 심장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개인 물건이 아니라 공식 기록을 맡겨둔 공간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직원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예전에 민원 분쟁이나 법적 문제와 관련된 서류를 당사자 요청으로 일정 기간 보관하는 제도라고 했어요. 이름은 기록관 위탁보관. 흔한 제도는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시기였습니다. 등록 명의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보관 시작 날짜가 장례식보다 훨씬 이전이었어요. 화면에 뜬 날짜를 보니 3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게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직원은 또 하나의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이미 열람 신청 기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만 실제로 열람이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신청만 있고 확인 단계에서 중단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누군가 이 서류함을 열려고 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누가 신청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어요. 개인정보라서요. 직원은 손을 내저으며 더 묻지 말라는 눈치였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대신 다른 걸 물었습니다. 혹시 신청 날짜는 알 수 있냐고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장례식 사흘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요즘은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냥 열 수는 없어요. 상속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곧 선택을 의미했습니다. 증빙을 준비하면 저는 이 서류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요. 직원은 필요한 서류 목록을 프린트해서 건네줬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신고 확인서, 신분증 사본. 어렵지 않은 절차였습니다. 구청을 나오면서 저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마. 어머니는 이 장소를 알고 있었을까요? 형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감으로 말린 걸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열쇠는 아무데나 걸리는 물건이 아니었고 이미 누군가 먼저 손을 대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저녁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별말은 없었어요. 잘 들어갔냐는 안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도 형이 왜 갑자기 전화했는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형은 제가 어디 갔는지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확인차건 전화일까요? 저는 봉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당장 열지는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미 이 이야기의 배경은 다 갖춰졌습니다. 장소는 정해졌고 열쇠도 손에 있었고 누군가는 그 문을 먼저 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도 제가 아는 사람일 겁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구청 기록관에 들렀습니다. 상속인 증빙 서류를 준비하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괜히 눈에 띄지 않게 그냥 절차를 묻는 척만 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지난번에 봤던 그 사람이었고 제 얼굴을 기억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설명을 하던 중 직원이 화면을 보다가 말을 멈췄어요. 잠깐만요. 그 말에 제 시선도 자연스럽게 모니터로 갔습니다. 화면에는 열람 신청 기록과 함께 시간대가 표시돼 있었는데 특정 구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마우스를 움직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날 이 시간대 기록이 없네요.
장비 점검으로 처리돼 있긴 한데요. 장비 점검이라는 말은 행정 문서에서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었지만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점검 시간은 정확히 1시간 남짓이었고 그 시작 시점이 열람 신청이 접수된 시간과 겹쳐 있었습니다. 너무 딱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직원의 표정이 조금 굳는 걸 느꼈습니다. 괜히 말해버렸나 싶어 입을 다문 얼굴이었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냥 우연일 수도 있고요. 직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설명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괜히 기록관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평범한 공공기관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 기록되지 않은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CCTV는요? 제가 묻자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록관 내부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없어요. 로비까지만 있습니다. 딱 잘라 말하는 투였습니다. 더 물으면 안 되겠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원은 제가 나가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시선이 등에 꽂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청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형에게 묻자니 너무 노골적이었고 어머니에게 말하자니 돌아올 말이 뻔했습니다.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마. 그 말이 또 한 번 떠올랐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들기가 조심스러웠어요. 비어있는 1시간.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군가 기록을 봤을까요? 아니면 기록을 지웠을까요? 생각할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누군가 먼저 열려고 했고 그 시간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뭔가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으로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열쇠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형과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이 비어있는 시간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감추고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미루지 않기로요.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손으로 확인은 해야겠다고. 이 열쇠가 가리키는 게 무엇이든 여기서 멈추면 평생 찜찜함만 남을 것 같았습니다. 기록이 비어있는 그 1시간은 이 이야기를 앞으로 밀어버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서랍을 열고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한 번 쓰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이 의심이 평생 따라다닐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글씨가 평소보다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는 안부도 묻지 않았어요. 오늘 또 어디 갔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이미 알고 묻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구청에 들렀다고만 말했습니다. 기록관이라는 말은 일부러 빼고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그거 열지 마. 이번엔 분명히 열쇠라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도 어머니는 정확히 그걸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열면 끝이야. 우리 집 진짜 끝장난다. 말은 단순했지만 단정적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식이었어요.
어머니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것처럼 차갑게 들렸어요. 전화를 끊는 소리도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끊고 나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형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형은 감정을 섞지 않고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쪽도 복잡하고 상속 문제도 아직 남아있는데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형은 법무팀 이야기를 꺼냈고 절차가 얼마나 피곤해질 수 있는지도 설명했습니다.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형 말은 전부 현실적이었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설명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느낌만 강해졌어요. 너도 알잖아. 한번 이런 거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형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협박은 아니었지만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는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열쇠는 봉투 밖으로 살짝 나와 있었습니다. 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어머니 말처럼 지금처럼만 가면 됩니다. 가족은 그대로 유지되고 불편한 질문도 사라집니다. 형도 안심할 거고 어머니도 다시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열지 않으면 이게 평생 따라올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서류를 맡겼는지, 누가 먼저 열려고 했는지, 왜 그 시간에 기록이 비어 있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는 대신 제가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습니다. 넣었다 빼는 그 짧은 행동만으로도 마음이 갈렸습니다. 열쇠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풀렸다를 반복했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쪽은 평온이고 다른 한쪽은 불확실함입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이란 뭘까요? 진실을 공유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함께 숨기는 사람들일까요? 어머니와 형은 후자를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열쇠는 베개 옆에 놓여 있었고 봉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어요. 아직 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저는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쪽으로요. 새벽 5시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그쳤고 거리는 젖어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신청서는 이미 작성돼 있었고 봉투에 넣기만 하면 됐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열기로요. 결과가 무엇이든 이건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몰랐지만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청서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들고 다시 구청 기록관으로 갔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사실이 기재된 서류, 신분증까지 챙겼어요. 일부러 시간도 사람들이 많지 않은 오전 10시로 골랐습니다. 괜히 눈에 띄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구에 서류를 내밀자 담당 직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원본 반출은 안 됩니다. 복사도 불가하고요. 대신 현장 확인만 가능합니다. 열람 기록은 전부 남습니다. 그 말은 곧 누가 언제 봤는지 명확히 기록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단계부터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함께 이해했습니다. 직원은 제 신분증을 스캔하고 서류를 확인한 뒤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걸 들고 3층 보관실로 가세요. 담당자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직원 안내를 받아 기록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생각보다 길었고 벽에는 번호가 붙은 작은 보관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열쇠 태그에 적힌 숫자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그냥 돌아설까 하는 생각도 스쳤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그 생각을 눌렀습니다. 보관실 담당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름표에는 유대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제 서류를 확인하고 열쇠 번호를 대조한 뒤 보관함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함이었습니다. 은행 금고처럼 생긴 서랍이었어요. 시간은 30분입니다. 사진 촬영은 금지고 메모는 가능합니다. 유대리는 그렇게 말하고 열쇠를 건넸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렸습니다. 작은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 커버에 쌓여 있었고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저는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대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부동산 등기였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집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생소한 지역이었고 평수도 작았습니다. 20평 남짓한 빌라였어요. 등기 날짜는 25년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이체된 기록이 찍혀 있었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였습니다. 이체 날짜는 매달 5일이었고 마지막 이체 날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부터는 손으로 쓴 메모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어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비 지원, 생활비 보탬, 긴급 지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누군가를 돕고 있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아이는 또렷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28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넘겼습니다. 부동산, 통장, 메모, 사진. 이 네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윤곽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돈을 보내고 있었고 그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유대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고 보관함에 돌려놓았습니다. 열쇠를 반납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숨겨진 가족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확실한 건 이 기록이 드러나면 가족 관계가 흔들릴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열면 끝이야라고 했던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구청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기록관을 나와 주차장까지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돌아보니 유대리였습니다. 그는 조금 망설이는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손에는 명함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구청 기록관리과 유재훈 대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고맙다고 인사하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까 보신 기록이요. 누군가 먼저 열람 신청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말을 이었어요. 그날 제가 당직이었거든요. 신청자가 왔는데 서류 미비로 반려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 화를 내지도 않고 그냥 돌아갔어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누구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상속인 관계였습니다. 가족분이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 형일까요? 아니면 어머니일까요? 유대리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이런 기록을 보관하는 건 대부분 두 가지 이유입니다. 보호하려는 거나 증거를 남기려는 거나 돌아가신 분이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이게 드러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보호와 증거. 아버지는 어떤 쪽이었을까요? 유대리는 명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절차적인 도움뿐입니다. 하지만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기록이란 건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백미러로 구청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유대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족분이셨어요. 누군가 저보다 먼저 이 기록에 접근하려 했고 그 사람도 가족이었습니다. 형이 전화로 말했던 것들, 어머니가 경고했던 말들, 모두 이 기록과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아 명함을 다시 꺼냈어요. 유재훈. 이름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는 왜 저에게 명함을 준 걸까요? 그냥 친절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휴대폰을 꺼내 유대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도움 감사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답장은 금방 왔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기록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의 문자를 읽으며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이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제 편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형도 어머니도 아닌 이해관계 없는 사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저런 평범한 일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봉투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유대리가 말한 대로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늘 본 서류의 내용을 정리해야 했어요. 부동산, 송금 기록, 메모, 그리고 사진. 이 네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풀어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적기 시작했어요. 날짜, 금액, 장소. 복사는 못했지만 기억은 할 수 있었습니다. 펜을 들고 쓰는 동안 아버지의 손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병원비 지원, 생활비 보탬. 그 짧은 문장들이 무엇을 담고 있었을까요? 밤이 깊어갈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울렸지만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유대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기록이란 건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진실도 언젠가는 드러날 거라는 희망을 갖게 해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가 소유했던 빌라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골목길이 좁았고 2층짜리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목표 지점의 빌라는 낡았지만 2층에 빨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얼굴이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말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이 집 소유주분과 관련해서 왔는데요. 그 말에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손이 멈췄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돌아가셨다는 거 알아요. 장례식장에 부고 문자 왔더라고요. 여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제법 가까운 관계로요. 들어오실래요? 여자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집안은 깨끗했지만 가구들이 전부 20년은 된 것 같았어요. 거실에는 학생 책상과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녹차 2잔을 가져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박민서라고 합니다. 그분 딸이에요. 제가 말하자 여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사진으로 봤어요. 오래전에 한번. 사진. 그 말에 저는 기록관에서 본 흑백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여자. 혹시 이 사람이 그 사진 속 여자일까요? 나이를 계산해 보니 맞아떨어졌습니다. 제 이름은 한정숙이에요. 28년 전부터 여기 살았습니다. 정숙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집을 마련해 줬어요. 제 이름으로 등기도 해주고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셨죠. 아들 대학 등록금까지요. 아들. 그 단어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아들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군대 갔어요. 작년에 입대했습니다. 내년 초에 전역해요. 정숙 씨는 거실 선반에 놓인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군복 입은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어요.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좋은 분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들르셨죠. 아들 공부는 잘하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물어보시고 직접 만나지는 않으셨지만 늘 신경 쓰셨어요. 정숙 씨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셨어요? 정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때 연인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죠. 결혼하기 전에 만났었습니다. 그분이 결혼하시고 저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겼고 혼자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다른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아들. 25년간 숨겨온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아버님은 책임을 다하려 하셨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저희를 저버리지 않으셨죠. 법적으로 인정은 못해도 경제적으로는 지원해 주셨어요. 정숙 씨는 말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장례식장에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갈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도 뻔했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 씨를 원망할 수도 아버지를 비난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복잡한 감정만 밀려왔습니다. 형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이제 여기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이 저희 존재를 아셨을까요?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형도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기록을 열람하려 했다는 사실이 계속 걸렸습니다. 혹시 어머니나 형이 눈치챘던 걸까요? 정숙 씨와 1시간 남짓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 아들을 키우며 힘들었던 순간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을 때 정숙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한참을 출발하지 못했어요. 이 사실을 가족에게 말해야 할까요? 정숙 씨를 만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형에게도 어머니에게도.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결국 형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형,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거야. 전화 너머로 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도 부를까? 그래. 같이 들어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저녁, 우리는 부모님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고, 형은 창가에 기댄 채 서 있었어요. 저는 식탁 앞에 앉아 가져온 노트를 펼쳤습니다. 내가 기록관에 가봤어. 그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도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아버지가 남긴 서류가 있더라. 부동산 등기, 송금 기록, 메모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빌라의 주소, 25년간 계속된 송금, 그리고 한정숙이라는 여자의 존재. 형은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만해. 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만하라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있어. 아버지한테 다른 아들이.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고 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알고 있었어.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형을 쳐다봤어요. 뭐? 나도 알고 있었어. 한 2년 전쯤 알았지. 형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서류 정리하다가 우연히 통장을 봤어. 매달 나가는 돈이 이상해서 추적했지. 그렇게 알게 됐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이 이미 알고 있었다니. 그렇다면 기록관에 먼저 열람 신청한 사람도 형이었구나. 기록관에.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확한 증거를 확인하려고 갔었어. 근데 서류가 안 돼서 못 봤지. 왜 말 안 했어? 나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제가 묻자 형이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져?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우리 가족만 무너지잖아. 형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체념처럼 들렸어요.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긴 침묵 끝에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몰랐어.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짜 몰랐어.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어.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매달 돈을 보냈다고? 25년 동안? 그럼 나는 뭐야? 우리는 뭐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늘 차분하고 냉정하던 어머니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 여자를 찾아가면 뭐가 달라져. 그 아이를 인정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져? 어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말했어요. 난 모른 척 할래. 앞으로도 계속 모를 거야. 그게 우리한테 제일 나아. 어머니. 제가 불렀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알았으면 다시 잊어. 그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어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형과 저만 남았습니다. 이제 알았지? 형이 말했습니다. 왜 내가 말리려고 했는지. 알면 더 아픈 거야. 모르고 사는 게 차라리 나아. 형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록관 서류는 다시 봉인해. 아무도 못 보게. 그게 아버지가 원하던 것도 같고. 형이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서야, 내가 정의롭다고 해서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야. 때론 진실이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들어. 형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텅 빈 공간에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유대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호하려는 거나 증거를 남기려는 거나. 아버지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가족을 보호하려 했지만 동시에 다른 가족도 지키려 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어머니와 형이 원하는 게 침묵이라면 저는 다른 길을 가야 했습니다. 가족회의 다음 날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형에게서 하루에 서너 통씩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안부를 묻는 척했지만 점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민서야, 그 빌라 다시 가지 마. 괜히 복잡해져. 어머니가 많이 상하셨어. 내가 좀 조용히 해줘야 해. 회사에서도 소문나면 곤란해. 아버지 명예도 생각해야지. 형의 말은 부탁이었지만 점점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어머니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어요. 대신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야, 내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왜 그렇게까지 하니? 이모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것 같았지만 제가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를 고립시키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유대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서 씨, 혹시 최근에 기록관 쪽에서 연락 받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왜요? 열람 기록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거든요. 상속인 측에서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규정대로 답변했습니다.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요. 하지만 계속 압박하면 공식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요. 유대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조심하세요. 누군가 당신이 뭘 알아낸 건지 확인하려 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은 제가 어디까지 아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으로도 막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더 직접적인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회사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회사 시간에 개인 일로 빠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이었지만 누군가 일부러 신고한 거였죠.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민서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할 게 있어서요. 가족 일이면 연차 쓰세요. 근무 시간은 지켜야죠.
경고였습니다. 가벼운 말투였지만 뒤에 누군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형의 회사 인맥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그날 저녁 정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서 씨, 오늘 낯선 사람이 다녀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진을 찍더라고요. 집 앞에서, 현관문 앞에서. 제가 나가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정숙 씨는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혹시 또 그런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정숙 씨를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 제가 아는 사람일 겁니다. 밤에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둔 건지 몰랐어요. 봉투를 열자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정숙 씨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메시지는 없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만둬라. 저는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어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대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협박을 받고 있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사진 찍고 기록하세요.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가족을 고발하는 건가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했는데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볼 때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형일까요? 아니면 형이 고용한 누군가일까요? 어머니도 이 일을 알고 있을까요? 새벽에 결심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기로요. 협박에 굴복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와 그녀의 아들은 계속 숨어 살아야 하고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위험한 구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가족이 적이 되고 집이 안전하지 않고 일상이 무너지는 곳. 그곳으로 한 발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고 나섰을 때 차 타이어가 펑크 나 있었습니다. 4개 전부요. 우연일 리 없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바람을 뺀 겁니다. 저는 차를 그대로 두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출근은 해야 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팀장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민서 씨, 당분간 휴직하는 게 어때요? 갑자기 왜요? 가족 문제로 힘들어 보이시잖아요. 회사도 배려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계속 근무 집중 안 되면 곤란하거든요. 휴직 권고였습니다. 사실상 강제였어요. 거부하면 인사조치가 있을 거라는 암시였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버티면 해고될 게 뻔했으니까요. 짐을 싸서 나오는데 동료들이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가족 문제로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저는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일주일 만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족과도 연락이 끊겼고 친구들에게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오후에 유대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민서 씨,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기록관 서류에 대한 공식 열람 제재안 신청이 들어왔어요. 상속인 대표 명의로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당분간 아무도 그 서류를 볼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요.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형이 마지막 카드를 쓴 거였어요. 이제 제가 다시 기록관에 가도 서류를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얼마나 걸려요? 최소 6개월이요. 길어지면 1년도 가능합니다. 6개월. 그 시간 동안 모든 게 묻힐 겁니다. 정숙 씨는 계속 불안에 떨어야 하고 진실은 다시 잠길 거예요. 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민서 씨,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유대리가 위로했지만 저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저녁 무렵 정숙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 씨,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래요. 갑자기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한 달 안에 나가야 한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등기는 어머니 명의잖아요. 아니에요. 확인해 보니까 명의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언제 바뀐 건지도 모르겠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형이 손을 쓴 거였어요. 아버지 사후 상속 절차에서 명의를 변경했을 겁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죠. 정숙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갑자기 나가라는데 아들 저녁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정숙 씨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어요. 제가 나서서 더 악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빈말이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직장도 없고 가족도 등을 돌렸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저는 그저 무기력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이 되자 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게 마지막 경고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감이 달랐어요. 형은 진짜로 모든 걸 끝낼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를 쫓아내고 기록을 봉인하고 저를 고립시키는 것으로요. 저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걸까요? 왜 기록을 남기셨을까요? 보호하려던 건지 증거를 남기려던 건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들이 전부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지 말았어야 했어요. 어머니 말대로 모른 척하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지금처럼만 가면 됐는데 제가 다 망쳐버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뺨이 젖어 있었습니다. 울면서 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습니다. 전부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좋은 소식은 아닐 테니까요. 이 순간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장도 가족도 싸울 방법도 남은 건 빈 집과 협박 편지 그리고 죄책감뿐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그저 누워만 있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씻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렸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봤지만 자세히 읽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습니다. 28년 전 날짜부터 일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정숙이를 다시 만났다. 아이가 생겼다고 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아버지의 고민이 느껴졌어요. 결혼한 몸으로 이럴 수 없다. 하지만 아이를 외면할 수도 없다.
오늘 아내에게 말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정수기는 혼자 키우겠다고 한다. 나는 경제적으로만 돕기로 했다.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도망치지 않으려 했고 책임지려 했지만 동시에 가족을 지키려 했습니다.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일기 중간쯤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 그때를 대비해 기록을 남긴다. 보호가 아니라 증명을 위해서. 증명.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엇을 증명하려던 걸까요? 아버지는 계속 썼어요.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25년간 단 한 번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고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줬다.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한 게 아니었어요. 미래의 그 아이를 위해 증거를 남긴 겁니다. 언젠가 아들이 자신의 출생을 궁금해할 때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에게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떠난 후일 것이다. 내가 선택할 몫이다. 이 사실을 드러낼지 묻을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아빠는 이해한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진실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옳기 때문에 중요한 거란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시험한 게 아니었어요. 선택권을 준 겁니다. 정답을 정해두지 않고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다이어리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사흘 동안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니 제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해졌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방식을 바꿔야 했어요. 가족과 맞서는 게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쪽으로요. 형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제도와 절차를 이용하는 쪽으로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날짜, 장소, 증거, 협박 편지, 타이어 펑크, 회사 압력, 명예 변경. 하나씩 적다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형은 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유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 건 전화였어요. 민서 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법적 조언 구할 수 있는 곳 아시나요? 법률구조공단 연락처 보내드릴게요. 상담 무료고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록관 서류 제재안 신청. 이거 이에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제대로요. 전화를 끊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숙 씨 진명의 변경 과정을 확인해야 했어요. 적법한 절차였는지, 고지 의무는 이행했는지. 그 다음은 기록관 서류 제재안 신청에 대한 이해 제기. 마지막으로 협박에 대한 증거 수집.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대결이 아니라 원칙으로. 아버지가 남긴 기록처럼 저도 모든 걸 기록하고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거울을 봤습니다. 사흘 전보다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포기한 사람의 눈이 아니라 다시 일어선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진실은 옳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기록을 남기셨는지, 왜 저에게 선택권을 주셨는지. 저는 옳은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제가 가져간 모든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승산 있습니다. 명의 변경 과정에 하자가 보여요. 어떤 하자요? 원소유자에게 고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상속 재산이 아닌 생전 증여 재산이라면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기록관 서류 제재안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한 상속인이 열람을 요청했는데 다른 상속인이 막을 권리는 제한적이에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법은 제 편이 될 수도 있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2달, 길면 석 달입니다. 정숙 씨 퇴거 시한 전에는 가처분 신청도 가능해요. 저는 즉시 위임장을 작성했습니다. 소송 비용 지원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어요. 이제 법정에서 만나자는 뜻이었습니다. 공단을 나와 유대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법적 대응 시작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뭔데요? 기록관 내부 규정상 제재안 신청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제가 안건으로 올릴 수 있어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2주 안에요. 준비하세요. 전화를 끊고 다음 행선지로 향했습니다. 정숙 씨 집이었어요. 가는 길에 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정숙 씨가 나왔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제 모습을 보고 조금 밝아졌어요. 민서 씨, 들어와요. 거실에 앉아 변호사 상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명의 변경 취소 가능성, 가처분 신청, 예상 소요 시간. 정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들었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해볼 만합니다.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서주시면 더 확실해요. 증인이요? 네. 아버지가 이 집을 어머니께 준 거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구두 약속이라도 있었다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아들 전역하기 전에 이 집 지켜야죠.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싸우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하나 더 부탁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님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혹시 남아있나요? 있어요. 전부 저장해뒀어요. 정숙 씨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수백 통의 문자가 스크롤됐어요. 생활비 보냈습니다. 아들 건강 조심하세요. 대학 합격 축하합니다. 25년의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복사해서 제출할게요.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정숙 씨는 파일을 전송해 줬습니다. 저는 그 파일들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형은 기록을 지우려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곳곳에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문자, 통장, 등기, 일기. 지울 수 없는 증거들이었어요. 집을 나서며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민서 씨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같이 싸우는 거예요.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차에 올라 다음 목적지를 검색했어요. 형이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직접 찾아갈 생각이었어요. 회사 로비에 도착해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로비에 있어. 잠깐 나와줘. 무슨 일이야? 직접 말할 거야. 5분만 줘. 형은 10분 뒤에 내려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뭐하러 왔어? 통보하러 왔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명의 변경 취소 소송 들어간다. 기록관 서류 제재안 이의 신청도 했고 형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미쳤어?
가족끼리 법정에서 만나자고? 형이 먼저 법을 이용했잖아. 나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거야. 민서야. 형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이러면 진짜 돌이킬 수 없어. 가족이 완전히 깨진다고. 이미 깨졌어.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이 정숙 씨 집 뺏으려 할 때, 내 차 타이어 펑크 냈을 때, 회사에서 날 쫓아낼 때, 그때 이미 깨졌어.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형 손에 쥐어줬어요. 법정에서 봐. 형? 뒤돌아 나왔습니다. 형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과 원칙의 문제였어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한 일들을 정리했어요. 변호사 상담, 소송 준비, 증거 수집, 형에게 통보. 하나씩 체크하며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당했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주도권을 쥐었어요.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숙 씨는 집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기록관 심의위원회는 제재한 신청을 기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안 소송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형은 변호사 2명과 함께 앉아 있었고 저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명과 함께였어요. 방청석에는 정숙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형 측 변호사가 주장을 펼쳤어요. 원고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 사후 정상적인 상속 절차를 거쳐 상속인들에게 분배됐습니다. 하지만 원소유자에 대한 고지가 없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생전 증여된 재산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등기부상으로는 피상속인 명의일 뿐입니다. 형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준비된 논리였어요. 하지만 우리도 준비했습니다. 증거 제출합니다. 저희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정숙 씨와 아버지 사이의 문자 기록, 통장 이체 내역, 그리고 아버지 다이어리 사본. 25년의 기록이 그 안에 있었어요. 피상속인은 생전에 지속적으로 해당 부동산 거주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증여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형 측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이 기록에 대한 반박 자료가 있습니까? 형 측 변호사가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증거였던 거예요.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기일에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증인 신청이 있습니다. 한정숙 씨, 앞으로 나오시죠. 정숙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증인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28년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아이를 임신했고 혼자 키우기로 했습니다. 피상속인이 경제적 지원을 했습니까? 네. 25년간 매달 지원해 주셨습니다. 집도 마련해 주셨고 아들 대학 등록금도 보내주셨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통장 내역과 문자 기록이 있습니다. 이미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서류를 받습니다. 형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어요. 증인, 피상속인이 직접 증여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경제적 지원일 뿐 증여 의사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정숙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이해 있습니다. 증여는 반드시 문서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25년간의 지속적 지원은
묵시적 증여 의사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계속하세요. 형 측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재판장이 말했어요. 양측 모두 추가 자료를 준비해 다음 기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형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서야. 저는 멈춰섰습니다. 형이 다가왔어요. 변호사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기고 싶어? 형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럼 화해하자. 소송 취하하면 정숙 씨 집은 보장해 줄게. 명의도 정숙 씨 앞으로 넘기고. 순간 귀가 솔깃했습니다.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대신 아버지 기록은 전부 폐기해. 기록관 서류도, 다이어리도, 문자 기록도 이 사실이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게. 역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형은 여전히 진실을 묻으려 했어요. 안 돼.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록을 남기셨어. 숨기려던 게 아니라 증명하려던 거야. 나는 그 뜻을 지킬 거야. 민서야, 너 정말 이러려고 시작한 거야? 형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처음엔 진실이 궁금해서 시작했어. 근데 이제는 달라. 이건 아버지가 지키려던 사람들을 지키는 거야. 정숙 씨와 그 아들을요. 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어요. 저는 정숙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잘하셨어요. 떨렸어요. 근데 해냈네요. 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악수를 나눴어요.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쳤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증거는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그날 저녁 유대리에게서 축하 문자가 왔습니다. 첫 공판 잘 끝났다고 들었어요. 끝까지 힘내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저 별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까요? 제 선택을 지켜보고 계실까요? 저는 아버지 다이어리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진실은 옳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제 그 의미를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석 달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숙 씨에게 집의 소유권이 인정됐고 명예 변경은 무효가 됐어요. 형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더 이상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싸움은 끝났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겼어요. 정숙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울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일주일 뒤 정숙 씨 아들이 전역했습니다. 정숙 씨가 집으로 초대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키 큰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준혁이라고 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얼굴을 보니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눈매와 웃는 모습이 특히 그랬어요.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법적으로는 남이지만 피로는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래도 돼. 우리 이복 남매잖아. 그 말에 준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숙 씨도 옆에서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의 군대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
아버지를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늘 말씀해 주셨죠. 좋은 분이셨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준혁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맞아. 아버지는 책임감 있는 분이셨어.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같은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니까요. 헤어지며 준혁이 말했습니다. 누나, 고맙습니다. 누나 아니었으면 우리 집 잃을 뻔했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그래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거예요. 가족들이랑 싸워야 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 피로 이어진다고 다 가족은 아니더라.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인 것 같아.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 묘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끝났어요. 아버지가 지키려던 사람들, 제가 지켰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하고는 아직 안 풀렸어요. 어머니도 연락 안 하세요. 근데 괜찮아요.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돌이었어요. 아버지 다이어리 읽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쓰신 거, 진실은 옳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제 알 것 같아요.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라는 뜻이었죠.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대리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 씨, 기록관 서류 원본 반환 신청 통과됐어요. 언제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 일이었어요. 그리고 민서 씨가 용기 있게 싸워주셔서 저도 배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첫 봉투를 받던 날 장례식장에서 올려다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두렵기만 했는데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펴서 빈 공간에 펜을 들었어요. 아버지, 딸 민서입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기록 잘 지켰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가족은 선택이라는 걸,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준혁이를 만났어요. 좋은 동생이에요. 아버지 닮았어요. 앞으로도 잘 지켜볼게요. 사랑합니다. 다이어리를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났어요. 하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진짜 가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민서야. 어머니, 차 한잔하자. 할 얘기가 있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장됐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도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다음 날 어머니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차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말이 없다가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옳았어.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했어. 받아들이는데. 근데 이제 알겠어. 내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어머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더라. 아버지도 나도.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요, 어머니. 급할 거 없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시작은 됐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받은 봉투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열쇠는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어요. 그건 선택이었습니다. 편한 거짓과 불편한 진실 사이에 저는 진실을 택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가족을 잃을 뻔했고, 직장도 위태로웠고,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뜻을 이어갔습니다. 준혁이는 이제 제 동생입니다. 피로 증명할 필요 없는 선택으로 이어진 가족이에요. 어머니와는 아직 서먹합니다. 형과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니까요. 가족이란 뭘까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지켜주기로 선택한 사람들일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가족은 후자라는 걸, 그리고 진실은 아프더라도 결국 옳다는 걸. 만약 당신에게도 열지 말라는 봉투가 온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여세요. 그 안에 진실이 있다면 말이죠.